안녕. 사랑하는 아주중학교 3학년 친구들 안녕. 그래, 오늘도 즐거운 역사 시간이 돌아왔지.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4강 공부할 거야. 오늘은 좀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많다. 가보개혁, 그리고 을미개혁, 그리고 을미사변, 아관파천 같은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오늘은 공부를 해볼 거야. 자, 잘 따라와줘.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먼저 복습하면서 수업을 시작을 해볼게. 먼저 지난 시간에 이모군란 이후에 지지부진했던 개화를 좀 더 빠르게 급진적으로 시작하려고 했던 갑신정변과 그러한 조선을 둘러쌌던 열강들의 눈치 싸움, 거문도 사건이나 실패했던 조선 중립화론 이런 것들 기억날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래에서부터의 운동, 농민을 위한, 민족을 위한 국가인 조선을 꿈꾸었던 동학 농민운동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있겠지? 좋아. 오늘은 이러한 근대화와 개혁의 파도, 그 끝에 있는 조선의 본격적인 개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야. 대표적으로 가보개혁과 을미개혁의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지. 그리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명성황후가 살해되었던 을미사변이나 을미사변으로 인해서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아관파천 같은 사건들까지 공부를 할 거야. 오늘은 개혁의 내용과 그리고 전반적인 여러 사건들의 흐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여러분들이 챙길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 오늘도 한번 시작해볼까? 가보개혁이 시기적으로 언제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동학농민운동으로 잠깐 시간을 돌려봐야 돼. 1차 동학농민운동이 끝날 때, 그러니까 정부가 동학농민운동을 막기 위해서 청나라를 끌어들이고 이 청나라가 들어오자 텐진 조약에 의해서 일본도 들어왔지.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농민군은 전주 화약을 맺고 각자 자진 해산을 하게 돼. 이 상황에서 정부는 농민군들과 약속했던 개혁을 실시하지. 정부는 조선에서 자주적인 개혁을 시도를 해. 하지만 이렇게 자주적인 개혁을 시도할 무렵에 일본이 강제적으로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전쟁을 벌이게 되지. 그리고 일본은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면서 야, 너 개혁해! 빨리 우리가 간섭할 때 개혁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선은 일본의 입김 아래에서 개혁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가보개혁이야. 가보개혁은 크게 두 개로 나뉘어 얘들아. 1차랑 2차로 나뉘는데 일본이 청일전쟁 초기여서 일본의 간섭 아래에 있었지만 그나마 조선이 자주적으로 개혁을 실시했던 1차 개혁과 이제 청일전쟁이 거의 끝날 때쯤 돼서 일본이 조선에 좀 더 본격적으로 간섭했던 2차 개혁,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우리는 중학교이다 보니까 중학생 레벨에서는 뭐가 1차고 뭐가 2차인지를 구별하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으로 가보개혁을 통해서 조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떠한 모습이 조선에서 근대적으로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고 할 것 같아. 그럼 가보개혁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까? 먼저 가보개혁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게. 가보개혁은 조선에 있었던 지난 개혁의 움직임, 즉 갑신정변이나 동학 농민운동 같은 개혁 요구를 받아서 진행되었어. 그리고 두 번째, 청일전쟁 중에 누구의 내정 간섭? 그래, 청일전쟁 중에 일본의 내정 간섭 아래서 시작되었지. 내용을 자세히 볼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가보개혁의 1차나 2차를 구별해가지고 그 내용을 비교하기보다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가보개혁 전체를 통해서 가보개혁 전과 가보개혁 후의 조선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부분을 집중해서 보렴. 우선 첫 번째, 청해 연호를 폐지했어. 근대적인 주권 국가로서 자주성을 강조한 거라고 볼 수 있겠지. 그리고 전 근대적인 국가들이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왕이 마음대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었다면 이제 가보개혁에서는 왕권을 제한하기 시작하지. 그리고 세 번째, 기존의 조선의 관리 등용제도였던 과거제도를 없애버려. 그리고 근대적인 관리 등용제도를 실시하지. 이제 정부에서 인재가 필요한 각각 부처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인재를 충원하는 등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이전에는 세금을 쌀, 옷감,
이런 것들로 다양하게 납부를 했다면 이제 세금을 화폐로만 납부를 하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 바로 드디어 조선에서 신분제가 폐지된다. 천민, 평민, 양반의 구시대적인 신분 질서가 폐지되는 거야. 물론 몇천 년 동안 신분 질서에 익숙했던 사람들의 인식까지 한 번에 변화시키지는 못해. 그래도 법적으로 신분제가 폐지되었다는 것은 조선이 근대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시지. 그리고 6번. 이전에는 과부, 즉 남편이 죽은 부인들이 재혼하는 것이 좀 터부시 되었어. 그런데 이제는 과부들도 다시 재혼해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허용되었지. 계속해서 2차 가보개혁의 내용을 살펴볼게. 고종은 우리나라가 자주독립 국가임을 선포하고 개혁의 기본 방향이 담긴 홍범 14조를 발표하는데, 이건 조금 뒤에 같이 읽기 자료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자. 그리고 지방관의 사법권과 행정권을 분리해.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옛날에는 지방에 파견된 관리가 행정도 하고 사법도 하고 둘 다 했던 거야. 그런데 행정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거기다가 사법권까지 같이 한다. 그러면은 전문적이지도 않았겠지. 그리고 또한 부정부패랑 연결될 위험도 있었어.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분리시켜서 지방관은 오직 행정만 하고 따로 법관을 두어서 사법을 담당하게 하는 등 법과 행정을 분리시킨 거야. 어때? 점점 근대적으로 변하는 조선의 모습이 보이니? 그리고 이런 모든 개화사상 그리고 개혁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교육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것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교육 입국 조서라고 하는 글을 발표한 거야. 이 내용도 조금 뒤에 읽기 자료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어떠니 얘들아? 조선 정신없이 변하고 있지? 한번 다 같이 홍범 14조의 내용을 읽어볼까? 1조,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 독립한다. 4조, 왕실과 국가의 일은 분리한다. 6조, 세금 납부는 법으로 정해서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그럼 7조, 세금 관리는 모두 탁지하문에서 관할한다. 13조, 민법과 형법을 제정해서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그리고 문벌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널리 등용한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읽어보건대 홍범 14조, 그러니까 가보개혁이 외교, 그리고 정치, 재정, 사법, 그리고 사회에 걸친 전범위적인 개혁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다음 교육 입국 조서도 같이 한번 읽어보자. 백성을 교육하지 않으면 나라를 굳건히 하기가 매우 어렵다. 세상을 돌아보면 부유하고 독립하여 강성한 나라는 모두 백성들이 교육을 받았다. 그래,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읽어볼게. 교육은 실로 나라를 보존하는 근본이다. 교육에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 무쓸모와 실용이다. 책을 읽고 글자를 익히어 옛사람의 찌꺼기만 주워 모으고 시대의 큰 형국의 어두운 자는 글을 아무리 잘 써도 쓸모가 없는 서생이다. 얘들아, 교육에는 무쓸모와 실용이 있대. 이 중에 당연히 쓸모없는 게 아니라 실용적인 걸 강조하는 거겠지. 그럼 무쓸모의 내용은 뭘까? 그래, 옛사람의 찌꺼기만 주워 모으는 공부. 옛날 사람들이 글만 막 읽고 막 외우고 막 따라 적고 이런 공부는 이제는 무쓸모라 이거야. 그럼 뭐가 실용적인 공부일까? 뭐가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했던 걸까? 바로 시대의 큰 형국, 바로 개화, 근대화야. 결국 근대 교육을 강조하는 거야. 이전의 전통적인 교육보다 이제는 근대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발전해보자 라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육 입국 조서가 되겠다. 가보개혁의 내용을 이제 읽기 자료까지 다 같이 공부를 해봤으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 우리는 삼국관습과 을미사변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배울 거야. 이 사건들을 배우기 위해서 잠깐 또 시간을 동학농민운동으로 돌려볼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듯이 동학농민운동을 조선 정부는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어. 그래서 누굴 끌어들이니? 좋아, 이제는 다 기억하고 있네. 자, 청나라를 끌어들이지. 그런데 청나라가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는 불청객 누구? 좋아, 일본이었지. 바로 텐진 조약 때문에 일본 군들도 조선에 들어오는 상황이었어. 조선 입장에선 당황스럽기 시작해. 조선은
단순히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 조선의 생각과는 다르게 청나라와 일본은 조선에서 한판 붙을 그런 상황이 처했던 거지. 그래서 벌어지는 전쟁이 바로 청일전쟁이야. 청나라는 비록 19세기 들어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서양 국가들이랑 싸워서 몇 번 패배하기는 해. 하지만 그래도 중국은 수천 년 동안 동아시아에서 최고의 나라였잖아. 그리고 일본은 개항한 지 물론 40년 정도 되기는 했지만 아직 중국에 비해서는 힘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지. 그런 상황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했을 때 너희들은 누가 이겼을 것 같니? 그래, 그때 사람들이 일본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그런데 그게 현실로 일어나.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청나라를 물리치게 되는 거야. 일본은 청나라에게 전쟁 배상을 요구하기 시작해. 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청나라에게 돈과 땅을 요구하지. 배상금을 두둑히 받아내고 그 다음에 조선 북쪽에 있던 요동반도, 다른 말로는 랴오뚱반도라고 불러. 이 요동반도와 이제 남쪽 바다에 있는 대만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중국 내륙에 일본 상인들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특권까지 얻어내게 되지. 청일전쟁에서 패배했던 청나라는 어쩔 수 없이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 이제 일본은 다른 서양 국가들이 중국 대륙으로 침입하는 것처럼 중국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작은 섬나라를 넘어서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거지. 일본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일본도 대륙으로 진출한다 하고 꿈에 부풀어 있었어. 하지만 그런 일본인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 일본이 조그만 섬나라를 넘어서 동아시아의 강대국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나라들이 있었어. 어느 나라였을까? 바로 그림에 보이는 러시아, 독일, 프랑스였어. 이들은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개입해. 그래서 야 일본, 너 전에 청나라한테 뺏었던 요동반도 다시 돌려줘. 너무하는 거야. 그건 아니야. 돌려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일본은 어쩔 수 없이 강대국 3개가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요동반도를 다시 청나라에 돌려주게 돼. 우리는 이것을 3개의 나라가 간섭한 사건이라 그래서 삼국 간섭이라고 부르지. 얘들아, 그런데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왜 하필 이렇게 삼국이 간섭을 했을까?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굉장히 착한 나라여서 청나라가 불쌍해 보여서 일본한테 간섭한 걸까? 아니야. 이들도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얻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싶었는데 또 다른 슈퍼파워가 등장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본을 견제한 거지. 다시 한번 잘 기억해 얘들아. 국제정세에서 절대로 순수하게 다른 나라를 도와주려는 나라는 없단다. 정리를 해볼게.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지. 그러면서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수직 상승하게 돼. 하지만 이를 안 이롭게 본 나라들이 있었으니 러시아, 독일, 프랑스. 바로 삼국 간섭이야. 이들은 요동반도를 다시 돌려주게 협박을 하고 일본은 그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 일본이 이 3개국의 요구를 따르는 것을 보고 조선 정부는 깜짝 놀랐어. 조선 입장에서는 원래 청나라가 제일 센 줄 알았는데 청나라보다 더 센 나라인 일본이 등장한 거야. 그런데 이 일본조차도 강대국들한테는 꼼짝도 못하는 걸 보게 된 거지. 그러니까 조선 정부는 이때 새로운 나라한테 줄을 뻗치게 돼. 도움을 요청하지. 그 나라가 바로 러시아야. 조선 정부는 친러시아 정책을 실시하면서 조선 내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견제하려고 해. 물론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고자 했던 의지였겠지만 이렇게 매번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조금은 안타깝기도 하다 얘들아.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청일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우리가 조선 안에서 최고야 라고 생각했는데 왜 갑자기 조선이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자기들이 조선 안에서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위기의식에 빠져. 그래서 일본은 조선 정부 안에서 일본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인물을 제거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지. 그리고 그 인물은 바로 고종의 왕비였던 명성 황후였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지금부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뭐 허구나 과장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 팩트야. 일본은 군인들과 낭인을 동원해서 경복궁에 새벽에 불법 침입해.
경복궁을 지키고 있던 조선 군인들을 간단하게 제압하고 왕실의 침실까지 찾아가지. 그래서 거기에 숨어있는 명성황후를 끌어내서 무참히 살해해. 물론 명성황후란 인물 자체는 그렇게 엄청 위대한 인물은 아니었어. 명성황후는 왕비라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고 조선의 근대화를 늦추는 등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비판받아야 하는 지점들이 많은 인물인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것과 이거는 별개지. 다른 나라가 군인들과 낭인들을 이끌고 칼을 차고 들어와서 한 나라의 궁궐 안에서 그 나라의 왕비를 살해한다? 그리고 심지어 시신은 불태워버리기까지 해. 이건 도저히 근대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범죄 행위야.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이건 일본이 100번, 1000번 잘못한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만 해도 정말 화가 난다, 얘들아. 우리는 이 사건을 을미사변이라고 이뤄. 명성황후를 일본이 무참히 살해한 범죄 행위지. 이러한 을미사변 이후에 일본은 다시 영향력을 상승시키지, 조선에서. 그리고 일본의 영향력 아래에서 일본은 조선에게 개혁을 강요하게 되니 그 개혁이 바로 을미개혁이야. 일본은 첫째, 다른 많은 서구 근대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태양력을 도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종두법을 조선에서 실시해. 종두법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천연저라고 하는 질병의 예방접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선에서 조금 근대적인 의학 체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로 단발령을 실시해. 너희들 단발령은 알겠지? 높게 상투를 튼 머리를 이렇게 자르는 게 바로 단발령이야. 당연히 조선 사람들은 반발을 했겠지. 단순히 머리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조선의 자부심, 조선의 자존감, 민족적인 긍지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때문에 일본에서는 왕이었던 고종의 머리를 제일 먼저 자르게 해. 왕도 잘랐으니까 너희들도 잘라라. 뭐 이런 속셈이었지. 을미사변이랑 을미개혁의 내용에 반대해서 조선에서는 일본에 대항하는 움직임, 항일 의병투쟁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볼게. 을미사변 이후 고종은 항상 신변의 위협을 느껴. 언제 살해당할지 몰라서 두려웠던 거지. 얘들아 생각해봐. 자기 집에서 자기가 자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막 칼을 들고 와서 무참히 자기의 아내를 살해한다? 그 사람이 제정신으로 삶을 살 수 있겠니? 고종도 마찬가지였어. 항상 자기가 암살당할까 두려워서 잠들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다량의 커피를 마셨고, 원래 고종이 커피를 좋아하긴 했지만 이때는 정말 엄청 많이 마셨다고 해. 그리고 음식에 독이 들어있을까 봐 무서워서 사람들이 요리해 주는 게 아니라 외국인 선교사가 갖다 주는 통조림 같은 것들을 많이 먹기도 했다고 해. 정말 끔찍한 일이지. 결국에 고종은 일본이 장악하고 있던 경복궁을 탈출하고 싶었어. 그리고 그 계획을 성공시키지.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 이번에 도움을 받는 나라는 러시아야. 고종은 러시아 군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경복궁을 탈출,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게 돼. 우리는 왕이 거처를 옮기는 것을 어려운 한자 용어로 파천이라고 표현하곤 하는데,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겼기 때문에 아관 파천이라고 이 사건을 부르게 되지. 아관 파천 이후에 고종을 확보한 러시아는 당연히 조선 안에서 영향력이 대폭 상승했어. 그리고 조선은 러시아에게 각종 이권, 각종 이득을 제공하게 되지. 예를 들어서 광산 채굴권, 그리고 산림 체벌권, 그리고 여러 가지 근대 물품들을, 근대 산업들을 들여놓을 수 있는 그런 각종 권리들을 러시아에게 제공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이 권리들은 그대로 다른 서양 국가들에게도 적용된다. 왜 그랬을까? 맞아. 조선이 당시에 서양 국가들과 맺고 있던 조약에는 최애국 대우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에게 조선이 제공했던 이득은 그대로 서양 국가들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조선은 갖고 있는 모든 알맹이들을 서양 국가들에게 빼앗겨버리는 그런 애처로운 상태에 처하게 되는 거야. 고종이 일본한테서 탈출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일본의 영향력 아래에서 진행되었던 을미개혁도 자연스럽게 끝이 나게 돼. 그러면은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 넌 뭐니? 들어가라. 그래?
먼저 의에 대해서 알아볼게.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대적인 변화를 추구했던 전범위적인 개혁이었어. 그리고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 등 그 전까지 조선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던 개혁의 의지를 받아들였던 것으로 볼 수 있지. 하지만 한계도 있었어. 아까 잠깐 나왔지만 누구에 의존했었니?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은. 맞아, 일본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지.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는 못했어. 그리고 당시에 조선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였을까? 바로 군사였어. 조선에서도 힘을 길러야 돼. 그런데 군사제도의 개혁에는 소홀했던 거야. 정말 중요한 부분은 빠져 있었던 거지. 그리고 농민들이 원했었던 토지제도의 개혁은 안타깝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은 조선이 근대화로 나아가는 전범위적인 그런 개혁이었지만 많은 한계점들을 가지기도 했다는 점 꼭 기억해두자.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어. 선생님,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이 일본의 간섭 아래에서 일어난 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왜 일본이 조선이 발전할 수 있게 조선의 개혁을 도왔던 걸까요? 왜 조선한테 개혁하라고 협박했던 걸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일본인들이 착해서 그런 걸까? 아니겠지. 자, 이 글을 한번 읽어보자. 이 글은 조선에 있던 일본인 관리가 일본 본국에 보낸 편지야. 이번에 우리가 대규모 군대를 조선에 보냈으니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일본 정부가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관여하고 그 진보와 개량을 도모하여 조선을 개화시키자는 이야기지. 한편으로는 일본 주변 방해를 굳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에서 일본 세력을 확장해서 일본인의 이익을 증진시키도록 하십시오. 뭐라니 얘들아? 왜 갑오개혁이랑 을미개혁, 왜 조선의 개혁을 하라고 이야기하니? 그래, 일본인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였던 거야.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꼭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번 돌아볼까? 좋아, 먼저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을 이은 갑오개혁, 우리가 그래서 조선이 근대화, 많은 근대적인 변화를 갖고 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 그리고 두 번째로 청일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러시아, 독일, 프랑스의 삼국간섭, 그리고 삼국간섭 이후에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잃게 된 일본이 벌였던 범죄행위 을미사변, 그리고 그에 이었던 을미개혁까지 살펴봤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을미사변 이후에 신변의 위협을 느꼈던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는 아간파천까지 확인을 했고, 아간파천의 결과 조선은 수많은 이권을 열강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지.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볼게. 조선이 열강들의 이권을 굉장히 많이 빼앗겼잖아.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단체가 나타났어. 바로 독립협회야. 독립협회는 민중들을 계몽하고 다양한 사회운동을 통해서 조선의 이권을 다시 되찾아오려고 하는 그런 단체였어. 그리고 이러한 타이밍에 맞춰서 왕이었던 고종도 움직이기 시작해. 고종은 나라의 이름을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라. 그리고 여러 범위에 걸친 다양한 개혁들을 실시하지. 우리는 이 일련의 과정을 바로 광무개혁이라고 불러. 광무개혁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독립협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워볼 거야. 오늘도 굉장히 수고 많았다 얘들아. 아래에 있는 과제 꼭 수행해 주길 바라고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길 바라. 오늘 있었던 개혁의 내용,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의 흐름, 이 두 가지를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수고 많았어. 안녕!